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때 나보다 항상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시장의 모든 움직임이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중요한 정보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런 직감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의 손길이 숨어 있으니까요. 부자가 된 금융인이 절대 안전한 투자라며 약속했던 상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분노한 투자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패턴의 사기가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은 가장 치밀했던 금융 조작술들을 들여다보면서 사기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반인들의 돈을 빼앗아 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죠. 시장 조작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기가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형태의 사건들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각본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특별한 정보나 회사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부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바로 대부분의 시장 조작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보장된 수익률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죠. 이런 흥분 상태가 바로 미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서 희소성을 연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의 흐름을 조작해서 좋은 소식만 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서둘러 매수에 나서게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산을 사려고 경쟁하면서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내부자들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일반인들이 여전히 매수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내부자들은 조용히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시작해요. 마치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번엔 모두가 팔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죠.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하실 텐데 답은 때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명백히 불법인 경우도 있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 피해는 똑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복잡하게 포장된 상품일수록 숨겨진 위험이 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변형되어 나타나는 사기 수법이 바로 펌프앤덤프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1990년대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조던 벨포트의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벨포트와 그의 팀은 먼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소규모 회사들의 주식을 비밀리에 대량 매수했어요. 왜 비밀스럽게 해야 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엄청난 양을 사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뭔가 수상하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거든요. 충분한 양을 확보한 다음엔 중개인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주식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 회사가 곧 대박날 예정이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현혹되어 매수에 나서면서 제한된 주식 물량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순간 내부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이 낮은 가격에 사모아둔 주식을 부풀려진 높은 가격에 일제히 매도한 거예요. 하지만 대량 매도가 시작되자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했고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법이 90년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요즘에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 테슬라보다 더 유망한 주식이라며 무작위로 종목을 추천하는 그룹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몇백 %씩 뛰는 바이럴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형태는 달라졌지만 펌프앤덤프의 기본 원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더 정교해졌을 뿐이에요. 또 다른 위험한 조작 방식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198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이반 보에스키와 마틴 지걸의 사건을 보면 이런 방식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 있어요. 보에스키는 대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을 미리 알아내서 관련 주식이 급등하기 직전에 미리 매수해두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를 들어 네슬레가 카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보죠. 네슬레 같은 대기업이 다른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려면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모두 사야 해요.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수하는 회사는 보통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인수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피인수 회사의 주가는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투자은행 키더 피바디에서 일했던 마틴 지걸은 이런 인수합병 거래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보다 훨씬 일찍 인수 계획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보에스키는 지걸에게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보에스키는 카네이션 주식을 60-70달러대에서 미리 매수해뒀어요. 인수 소식이 공개되고 네슬레의 제안으로 가격이 80달러 이상으로 치솟자 보에스키는 무려 2,800만 원라는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바로 내부자 거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부자 거래가 왜 불법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명확해져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가에 영향을 줄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아직 가격이 싼 상태에서 대량으로 사놓고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시험 문제와 답을 일주일 전에 미리 받아보는 것과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미 모든 답을 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주식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의원들은 기업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 변화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에서 청정에너지 기업들에게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면 정치인은 이 소식이 공개되기 전에 태양광이나 전기차 관련 주식을 미리 사둘 수 있어요. 법안이 발표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뒤늦게 매수에 나서면 가격이 급등하고 미리 사둔 사람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 주요 주주들은 자신의 거래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분석하면 내부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펠로시 트래커라고 불리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도 나타났어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같은 유력 정치인들의 공개 거래 내역을 따라하면서 그들과 같은 시장 움직임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죠. 다만 이런 정보들은 보통 실제 거래가 이뤄진 후 며칠에서 몇 주가 지나서야 공개되기 때문에 이미 가장 좋은 기회는 지나간 다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단순히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떤 특정 투자 방식이나 추적 도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시고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개별 사기꾼이나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똑같은 위험한 게임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대에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사례였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까지 컨트리와이드 같은 은행들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보통 은행이라면 그 대출을 30년간 보관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위험도 떠안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대출을 리먼 브라더스 같은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존이라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빌렸다고 해보죠. 컨트리와이드는 신청 수수료, 대출 수수료, 마감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수익이에요. 그 다음엔 존의 모기지를 리먼에게 10만 달러에 팔아버려요. 결과적으로 컨트리와이드는 즉시 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존은 여전히 컨트리와이드의 돈을 갚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수수료만 받고 대부분의 돈은 리먼에게 넘어가요.
만약 존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건 리먼의 문제가 되는 거지. 컨트리와이드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리먼은 존 혼자만의 모기지를 들고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수천 개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CDO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CDO는 쉽게 말해서 안전한 대출과 위험한 대출이 섞여 있는 대출 꾸러미 같은 거였어요. 이런 꾸러미를 팔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필요했죠. 그래서 리먼은 무디스, SP, 피치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에게 갔습니다. 놀랍게도 리먼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 평가 회사들은 이런 대출 꾸러미 대부분을 AAA, 즉 가장 안전한 등급으로 평가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는 대출을 주식 같은 투자 상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투자자들은 AAA 등급을 보고 이건 국채만큼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의 돈이 이런 상품들로 몰려들었어요. 밥이라는 투자자가 CDO의 일부를 하나만 달러어치 샀다고 가정해보죠. 존은 컨트리와이드의 돈을 갚아요. 컨트리와이드가 작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리먼에 넘겨주면 리먼도 또 한 번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을 밥에게 보내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CDO에 대한 도박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CDS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겉으로는 CDO에 대한 보험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망할지 안 망할지에 대한 순수한 도박이었어요. 예를 들어 밥이 $1짜리 CDO 일부를 샀다면 AIG 같은 회사가 그에게 CDS 보험을 팔았어요. 밥과 같은 일부 투자자들은 존 같은 차용자들이 실제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은 AIG에게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만약 존의 대출이 망하면, 즉 CDO가 망하면 AIG가 밥에게 하나만 달러 전액을 보상해주는 거예요. 존이 성공적으로 돈을 갚으면 AIG는 밥의 월 보험료만 가져가고요. 생명보험과 똑같은 원리죠. 당신이 병에 걸리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건강하게 지내면 그들은 월 보험료만 가져가는 거와 말이에요. 이제 가장 미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AIG는 밥 한 명에게만 팔지 않고 존의 대출에 베팅하려는 10명의 밥들에게 CDS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존이 빚을 잘 갚으면 AIG는 10명의 밥에게서 월 보험료를 받아 10만 달러를 벌었을 거예요. 하지만 존이 덜 못 갚으면 AIG는 총 10만 달러를 모든 밥들에게 물어줘야 했어요. 이제 이게 도박처럼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밥들 대부분은 실제로 CDO를 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도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은 거대한 카지노로 변해버렸습니다. 차용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기 시작하자 CDO가 무너졌고 CDS 베팅도 망가졌으며 2008년에는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았어요. 90년대의 주식 사기부터 요즘의 바이럴 코인까지 사용하는 도구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사기 뒤에 숨어있는 심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쉬운 돈이라는 환상을 믿고 싶어하고 사기꾼들은 그런 꿈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 투자자나 기업 CEO가 특정 투자를 추천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또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특정 정보가 마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처럼 조작하는 기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봇 계정들을 이용해서 가짜 댓글과 좋아요를 양산하고 실제로는 아무도 관심 없는 정보가 마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투자자가 특정 코인을 언급하기만 해도 가격이 몇 배씩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영향력을 이용한 조작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수법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막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기들이 회색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불법적인 느낌은 들지만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아요. 단지 자신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직접 거래를 못한다면 뉴스가 공개되기 전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적절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런 행위가 내부자 거래처럼 느껴지는 건 분명하지만 서류상으로 증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법적 처벌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는 거죠. 금융당국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나도 그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사기꾼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국제적인 협력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사기의 경우 각국의 법률 시스템과 규제 기준이 달라서 처벌하기가 매우 복잡해져요. 한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고 범죄자들은 이런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기 종목 하나가 펌프앤덤프로 드러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체 저축이 날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한 곳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세요.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투자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로 주가가 오른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벨포트의 주식들이나 요즘의 바이럴 코인들처럼 가격이 오르는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건 위험 신호예요. FOMO, 즉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건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말들을 조심하세요. 서브프라임 대출, AAA 등급 CDO, 그리고 역사상 거의 모든 사기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왜 당신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투자는 10중 8구 사기입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진짜 좋은 투자 기회라면 며칠 더 생각해볼 시간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나 신뢰할 만한 지인들과도 상의해보시고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정보의 출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불분명한 출처의 투자 조언은 절대 믿지 마세요. 공식적인 금융기관이나 규제 당국에서 발표한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정말 최신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정보를 마치 최신 정보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워렌 버핏의 조언이 아마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기에 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공부해보세요. 역사는 반복되고 사기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투자하세요. 기본적인 투자 원리와 위험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복잡하게 포장된 사기 상품을 구별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나 도서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내어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세요. 욕심이나 두려움에 휘둘려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건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예요. 냉정하게 사실만 분석하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압적으로 인기 주식을 사라고 하는 중개인이든 당신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는 비밀스러운 내부자든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 전체 시장이든 게임의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처음에는 당신이 꼭 참여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흥분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엔 당신이 보게 되는 정보나 이용할 수 있는 양을 통제해요. 마지막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고 있는 동안 자기들은 조용히 현금화하고 빠져나가 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자산만 붙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늦기 전에 경고 신호들을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